대한민국 내란 세력의 재판을 이끄는 이진관 판사가 다시 한번 사법 정의의 송곳을 빼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보여준 이진관의 태도는 이미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때린 기계를 넘어 내란의 완성을 도운 핵심 책임자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증인 신문 전부터 박성재를 정면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반대한 이유가 정치적 상황 때문인가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라는 송곳 질문은 박성재의 방어 논리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한 류혁정 감찰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성재가 간부회의에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폭로는 계엄을 만류했다는 박성재의 주장이 얼마나 추악한 거짓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박성재라는 인물이 가진 직무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 법치의 수호자인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가 논의될 때 법리적으로 가장 정통하고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통령에게 이것은 내란이다라고 가장 절박하게 이야기하며 막아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오히려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사직서를 내는 간부에게 그렇게 하라며 방조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이미 한덕수에게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위로부터의 내란에 대한 엄중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상민에게는 과거 재판 과정에서 사형까지 언급하며 내란의 엄중함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로서 내란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인지하고도 권력의 폭주에 올라탄 박성재에게 내려질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만약 그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는 종신집권을 꿈꾸는 윤석열 옆에서 국민을 내려다보며 언제든지 2차, 3차 계엄으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겁에 떨게 만드는 악랄한 위치에 올랐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성재는 단순한 가담자가 아닙니다. 김건희와 정치적 공동체라는 의혹을 받으며 수사 무마 청탁 의혹까지 얽힌 그는 법치의 이름을 빌려 내란을 정당화하려 한 주범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 내란의 길을 열어준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3년은 오히려 너무나 가벼운 처벌일지 모릅니다.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든 죄, 알면서도 행한 그 배신은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임을 이진관의 재판부는 법리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사법부 곳곳에서 김건희와 그 집사들에게 무죄와 면죄부를 남발하며 국민을 답답하게 만들 때 이진관이라는 판사는 홀로 사법 정의의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이대 사법부의 낡은 구조를 깨고 법리대로만 싸우는 이런 판사가 대법원장으로 가야 한다는 민심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진관 같은 판사가 대법관을 넘어 대법원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런데 결국 이제 재판의 증인으로 류혁 지금은 이제 자연인이시죠? 예, 저 이제 가셨어요? 일단 변호사 재개업 신고도 해가지고요. 뭐 직업이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무실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류혁 변호사님. 네. 원래 JTBC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그랬어요. 하도 출연을 많이 하셔갖고. 자, 그런데 이제 그날 12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그 시점을 어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볼 때는 그때를 이제 증언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재판장 그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네. 좀 처음에는 좀 조용했는데요. 이진관 재판장이 들어와가지고 네.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피고인 그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그 다음에 계엄에 반대했다고 했는데 그거 맞느냐? 그걸 갖다가 제가 보기엔 7, 8차례를 계속 질문을 했죠. 굉장히 집요하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예, 계속 질문했죠. 반대한 거 맞냐? 예, 그것 때문에 피고인 측이 처음부터 좀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고 사실은 뭐 저는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이랑 변호인이 도착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뭐 그냥 그동안 안부 인사 덕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증언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변호인 분들께서 이제 반대 신문하고 그 다음에 또 그날 일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면서 약간 제가 갑자기 이렇게 좀 그날 일이 생각나니까 폭주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류혁 변호사님한테도 물어봤던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박성재 전 장관이 이 계엄에 반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려는 그때 당시 정황을 확인하는 거였죠. 그런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증인에 출석을 하셔서 12월 3일 그 사표 쓸 때 제가 이제 좀 약간 흥미롭게 봤던 거는 좀 감동적으로 봤던 거는 이렇게 사표 쓰시면서도 시간을 내가 끌었다 일부러. 그죠? 좀 천천히 썼습니다. 예. 사실 그냥 마음이 정리가 안 되기도 하고 예. 어찌되었든 간에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한 또박또박 써야겠다고 예. 저 내용도 생각해가면서 썼는데 쓰면서 혹시라도 박성재 장관이 그래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라도 나올까 봐 혹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한마디 정도는 안에서 할 수도 있어서라고 예. 이제 제가 좀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표를 쓰시던 상황이 네. 일단 공지를 받고 법무부로 가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갔더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나요? 이거 저하고 차관이 제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 다들 적당히 갔네요. 사실 전 차관보다 한 20초 정도 빨리 도착한 것 같고요. 그 도착하신 시간 11시. 제가 저는 그 사표 쓴 시간이 00시 09분이라 가지고 네. 그걸 그 역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충 시간 감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몇 시에 일어났는지 시계를 보고 내가 몇 시에 일어났구나 이걸 적어놓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법무부에 도착한 시간이 00시 05분입니다. 아, 그럼 이 모든 일은 4분 안에 일어나는 그리고 거예요? 나서 제가 나온 시간이 00시 12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7분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표까지 쓰는 시간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일어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부형 엘리베이터니까 엘리베이터는 바로 탈 수가 있어요. 예. 타고 올라가서 7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시간을 생각하면 한 장관 회의실에 있었던 시간은 6분 남짓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근데 문을 열었을 때 회의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그 제가 어제 증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한 번은 교정본부장, 한 번은 출입국 본부장 이렇게 두 사람과 박성재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죠. 예. 들어가셔서 이거 개헌 관련 회의면 나는 일체 지시 내려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라고 하셨고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 모르겠어요. 이게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라고 그거는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행설수설한 건지 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뭐 저는 개헌 이거 회의 참석할 생각이 없다. 아. 지시가 내려와도 저는 이거 따를 생각 없다. 그러니까 뭐 관두라면 관두겠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된 거죠. 박성재 장관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성을 내면서 예. 원래 이제 박성재 장관이 화내는 거를 적어도 우리 변호사님은 본 적이 일단 개인적으로 없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내는 걸 이제 처음 보셨다는 거죠? 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버럭버럭 한다고 이래가지고 저 후배들이 좀 마음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다른 그 저희 그 박성재 장관 고대법대 동기이신 제가 좋아하는 그 선배분께서도 야 뭐 이름을 부르니까요. 성재 그 친구는 요즘에는 화 안 내냐? 그러길래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이제는 좀 많이 성격이 유해지신 것 유해졌다. 같은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날은 되게 격앙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은 뭐 들어갔을 때 네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 흉내를 제가 비슷하게 냈어요. 재판장에서 내셨죠.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법무부에 계엄이 언젠가는 선포될 수도 있다라는 좀 뭔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없었어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 근데 분위기가 모든 없었습니다. 사람이 일제히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회의에 모이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으니까 장관 회의실로 모이시죠. 실국장님들도 그래서 뭐 저 출발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 전원 다 모여 있는 거였죠. 예.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이 본인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 법무부에서 계엄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네. 계엄이 불법적이라는 생각을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었으면 그런 논의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말에 의하더라도 본인은 어쨌든 계엄을 기정사실화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논했다는 거니까 뭐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변호인들께서 자꾸 의견 얘기하지 말라고 끊으셔서 네. 예, 그래가지고 의견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당신 예. 본 것만 이야기해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 증인도 변호사인데 그 본 걸 얘기해야지 그 의견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의견이라고 달고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여기 그 임성근 변호사가 주 변호사예요. 박성재 그렇습니다. 장관의. 질문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제 이제 공판 이후에도 분위기는 박성재 전 장관은 하여튼 나는 계속 반대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을 거고 네, 이게 좀 앞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저한테 어제도 계속 질문을 한 것이 네. 장관도 많이 당황해 보이는 뭐 회의 내용은 이랬는데 장관도 많이 당황해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 진술을 한
그 실국장 회의 참석 다른 실국장들의 증언을 들이대면서 네. 장관도 당황했던 걸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모습 본 적 없느냐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저는 본 적 없다라고 제가 더 확실히 얘기를 화가 나서 안 보였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신용의 교정본부장은 아마 우호적인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으로 증언을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은 본인이 좀 상당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어떤 증언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그래가지고 아마 어떻게 신문을 기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본인에게 불리한 그리고 또 유리한 이런 여부가 결정될 증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공범이라고 해야 될지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박성재 장관이 지시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네. 부른 사람들은.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야 본인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충분하게 그냥 지시사항이고 상황이 판단이 안 돼가지고 네. 본인은 그냥 통상적으로 공무원 조직 내에서 내려오는 지시라고 생각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두 번이나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거기서 뭐 법전을 펼쳐놓고 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몇 가지 있었는데 너무 흥분해갖고 말은 못했어요. 뭐 어떤 말씀을 뭐였는지. 하세요? 사실은 제가 네.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저는 법대 안 나오고 공대 나와가지고 제 스스로 제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법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법 이론으로 볼 때는 이 상황에선 계엄하면 안 됩니다. 법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공대생이 소박하게 이해한 그 계엄의 법리는 이래요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는 법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이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계엄에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반대를 어쨌든 소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박성재 전 장관은 처벌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아니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뭐 법리가 나오겠지만 예전에 12.12 사태 때 주용복 국방부 장관에 대한 주용복 국방부 장관이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뭐 주된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것이 있나 하면은 이 모름지기 이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과 단순히 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다르고 네. 주용복 국방부 장관은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예에 비춰본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거 보셨던 분한테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어찌됐든 계엄 선포 이전부터 그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뭔가 자기 역할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의사결정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의사결정에 따른 그 의사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로 계엄 선포를 전제하고 네. 법무부에 와가지고 회의를 개최했다는 거는 그게 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 그걸 반대 의사로 볼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사람이 지닌 어떤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보통 우리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의사결정 그렇게 과정에 관여할 수 있었던 사람과 네. 이미 내려진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위치가 예, 예. 다르거든요. 그건 분명한 어제도 거 그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 이거 법무부까지 갖고 오냐고. 거기서 정리하고 왔었어야지. 바짓가랑이를 그러니까. 붙들고 네. 못 그거는 사실은 제가 그래서 화가 난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뭐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사직한 후배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공직에 대한 뭐 이렇게 미련이라던가 이런 걸 다 잃고 지금 뭐 호주가 있는 친구도 있고 몇 명 친구들이 법무부 안에 그 당시에 그럼 회의장에 뭐 과장들도 있었던, 있었고 있지 회의장에 않았더라도, 있지 않았더라도 있었던 사람 중에도 이제 사직하고 나간 친구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장관에 대해서 서운한 점. 불법이라 당연히 뭐 처벌 받는 건 받더라도 굉장히 서운하신 부분이군요. 그거는 왜 그거는 이 법무부로 갖고 와서.
저희가 뭐 대통령하고 직접 뭐 할 일은 마주칠 일 없으니까. 없고 그렇다면은 저로서는 법무부의 수장인 장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장관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물건을 집으로 갖고 들어갔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얘기를 지금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 저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예. 만약의 경우에 이런 사정이 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왔더라면 예. 당연히 지난번 조지호 경찰청장처럼 탄핵됐을 겁니다. 아. 파면 결정이 내려졌을 겁니다. 그런 점에 비춰봐도 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법적인 뭐 응분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 여기도 흥분을 하네요. 박성재 전 장관에 네. 대해서는 참 구속영장이며 다행이면 다 안 됐어요. 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속영장은 심지어 2번이나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뭔가 내부 거래가 있다고 계속 의심이 되는데 그건 이제 1심 재판을 봐야죠.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성재 전 장관 재판 이야기 좀 가봤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박성재 관련한 첫 공판 오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고 있죠.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에 관련해서 오늘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요거는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문에 조항이 어떻고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진관 부장판사 그냥 송곳 질문을 계속해서 박성재한테 하는데 약간 거짓말하고 있는 게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비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글쎄 좀 찜찜해서 반대를 해야 되지만 반대를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반대를 해야 되지만 반대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 얘기는 찜찜하지만 범행에 가담했다는 말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이거 계엄 이거 안 되는 건데 법률적으로 좀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여기서 반대했다가는 윤석열한테 얻어 터지겠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모르는 척 끌려나가자 뭐 이런 식의 얘기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소극적인 가담이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부작위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면은 저지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작위죄 적어도 부작위죄는 저지르게 된 거죠. 근데 그 사후에 한 행위들을 보면은 부작위범도 아니라 이 사람은 적극 가담범이 되는 거죠. 예. 강지호 기자가 저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기사가 나오자마자 저는 강지호 기자 바로 인터뷰. 강지호 기자. 강지호 2분 뉴스 기자. 예. 근데 오늘 출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따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계엄에 관련돼서 반대했느냐, 뭐 반대 주장한 것이 맞냐라는 이런 계속 질문, 뭐 요건에 맞느냐 이런 질문을 8번을 합니다. 8번. 질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장에 반대한 거 맞냐? 첫 번째, 두 번째 왜 반대했느냐? 세 번째, 그러면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비상계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냐? 그때는 당시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저런 그 비상계엄 관련돼서만 8번을 질문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이거를 질문 하나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8번을 질문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례적이죠. 매우 이례적인 거죠. 강조 기자가 지금까지 그 들어갔을 때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은 다 동일합니다. 답변은 동일하게 아까 그 얘기 들었죠. 요건의 그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내가 반대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반대했다. 그렇지만 내가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예요. 매우 비판을 받아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예. 이제 본인이 그 집요하게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재판 관련된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황한 기색은 얼굴 표정은 없었으나 상당히 당황했었다. 상당히 당황했다. 매우 당황했었다. 아하. 그래서 말을 우물쭈물했었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매우 들어서 비겁해요.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반대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8번이나 강조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항을 따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그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무슨 문화부 장관도 아니고 그게 예. 말이 됩니까 지금?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사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박성재 전 장관은 구속이 안 됐습니다. 구속이 안 될 때 그 사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법원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을 한 거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진관 부장판사 이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한 거나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의도는 당신이 대한민국 법률을 총괄하는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의 최고봉인데 아니 계엄이라는 엄청난 강제력 있는 공권력이 동원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법요건에 맞는지 틀리는지 해석을 못했냐? 그리고 해석을 했으면 대통령이 불법 계엄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했을 텐데 왜 국무위원으로서 막지 않았냐? 이것을 저는 물어본 것 같고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애매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네. 불법은 맞는데 제가 뭐 말리긴 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막지는 못했던 것 같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저 법정에서 말하는 태도를 보면서 불과 1, 2년 전에 국회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대들고 오만 방지하게 굴었던 사람이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23년형 판결하니까 그다음부터 싹 바뀌었다. 이 사람들, 이 내란 잔당들의 버르장머리는 무조건 그냥 20년형 이상의 판결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일반인들도 그날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했을 때 전부 다 국회 가서 계엄군으로부터 우리 국회의원들 지켰습니다. 예. 일반인들도 이게 불법 계엄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걸 알았는데 고위공직자,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못 말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표라도 던지고 나는 못하겠다 옷이라도 벗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이진관 판사가 예. 박성재한테 여러 차례 묻으면 박성재가 계속 말을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뭐 그 당시에 그럴 경황이 없었다. 계속 경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가 다시 물어요. 그래 경황이 없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이게 12.3 계엄이 요건을 갖추었다 생각하느냐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한 3번 정도 계속 묻는 것 같아요.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냐. 그럼 법률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몰랐다는 얘기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답을 안 합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췄느냐. 답을 못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진관 이제 부장판사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계엄을 반대한 거냐 아니면 정치적 사망 때문에 반대한 거냐 넌 어떤 입장이냐 질문을 해요. 어떤 입장 얘기를 해야 되잖아. 예. 똑같습니다. 법률적 요건 조건 조항을 말을 못했다. 이게 똑같은 답변인 거고요. 또 말을 또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냐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법률적으로 또 문제 그 조목조목 내가 조항을 말 못했다는 얘기를 또 하면서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나머지는 저는 몰라요. 어허. 법무부 장관이 하는 얘기가 예. 계엄이었습니다. 내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예. 아주 있을 수 미꾸라지처럼 있는-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미꾸라지고 뭐고 이건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사람도요.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한 20년 이상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네. 정신 차립니다. 그래야 기억이 날 것 같고 예. 과거에 윤석열 내란 수괴가 재판정에서 증언했죠. 내가 말이야 계엄을 저질렀을 때 어느 국무위원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좀 이렇게 잘 이야기해주고 말렸으면 내가 이렇게 불법 계엄을 안 저질렀을 텐데. 그러니까 벌써 내란 수괴 다 나왔네. 얘기했어. 뭐 도둑질도 콩짝이 맞아야 하는데 이미 내란 수괴가 다 토설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우리 대한민국의 일국의 법무행정을 어떤 관할하고 지휘하는 그러한 리더가 아니라 집사 법무부 장관. 김건희 집사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까라면 까고 가라면 가고 오래 먹고 먹으려면 먹고 뱉으려면 뱉는 거기에 가스라이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거 내란자한당으로 20년형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야서 허둥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얘기 했잖아요. 김건희 씨한테 자기가 답변한 건 없어. 문자를 일반적으로 김건희 씨가 보낸 거지. 예. 나는 거기에 답변하지 않았다. 뭐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참 비겁하죠. 이게- 모양 빠집니다.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행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어야 돼요. 예. 세 번째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가. 법을 어기겠다라는 일정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의식이 아니라 의도적 고의적으로 했다. 이런 행위가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박성재 장관이 하는 얘기는 바보 코스프레예요. 그렇지. 나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나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없었다라고 주장하냐 이게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근거를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10분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외부적으로 드러나야 되지 고의를 인정하지 드러나지 않을 때는 고의를 인정 안 합니다. 다만 고의를 추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고의 있는 거나 다름없어. 그게 먼저 보통 우리가 부작위라 그러기도 하고 뭐 비필적 고의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의무가 있는 경우예요. 그 사람이 의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 사람은 뭔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 예.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의를 추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부작위 범위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될 수도 있는데 미필적 고의는 내가 알긴 알았는데 뭐 그래도 뭐 크게 잘못되게 하겠어라는 게 미필적 고의거든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가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요렇게 추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덕수의 경우는 이 부분이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관 판사가 자꾸 이 부분을 추궁을 하는 겁니다. 너 좋은데 너 의무가 있잖아.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불법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근데 왜 의무를 이행 안 했니? 이 얘기를 자꾸 묻고 있는 거예요.